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30강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성리학의 발달과 조선 초기의 사회입니다. 성리학의 발달 부분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조선 초기의 사회는 출제율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조선 후기 사회가 잘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 여기 내용이 오답 선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잡으셔야지 나중에 후기 문제가 나올 때 헤매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원과 향약을 볼 건데요. 먼저 서원부터 잡을 겁니다. 일단 판서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 때 기억나세요? 임진왜란을 겪게 되는 선조 때 살인파가 드디어 100년 만에 훈구파를 덜어내고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 권력을 차지하는 데 힘의 원천, 서원과 향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서원을 먼저 볼 건데 이거는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서원과 향약이 뭐길래 어떻게 훈구파를 몰아내고 살인파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서원은 학교예요, 학교. 누가? 살인파가 만든 사립학교입니다. 학교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래, 훈구파야. 니들이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서울에 있는 성균관을 장악했지? 우리는 지방을 장악하겠다. 라면서 지방 곳곳에 서원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전술 전략을 그대로 적용시켜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은 뭐 수능 강의를 사실상 거의 은퇴했는 상태이긴 한데요. 예전에 수능 강의 한창 할 때 쉽게 말하면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보다 더 위에급 강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라도 아마 그분들 거 들으러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인기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물론 제가 좋아서 듣기도 하지만 그분이나 다른 과목이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한국사를 듣긴 들어야 되겠고 동아시아사를 듣긴 들어야 되겠고 그러면 저의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대전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강 강사가 잘 없습니다. 저는 대구가 아니고 지방에 내려가는 순간 그 지역의 일타 강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치동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100명을 데리고 수업할 때 저는 10명, 30명을 데리고 간다면 지방에 내려가면 100명을 데리고 수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일타 그분들도 강의를 당연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강생도 많고 강의도 잘해. 소문이 더 많이 퍼지겠죠. 저는 강의를 잘해도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소문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인원수가 똑같아지면 이게 이제 박빙의 승부가 가능하겠죠. 전략 전술을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살인파의 서원 설립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방에다가 지금 살인파들이 학교를 막 만들어요. 그러면 수도였던 성균관에서 배출되는 학생 수보다 서원에서 배출되는 학생 수가 훨씬 많겠죠. 그리고 심지어 사화로 사약을 먹고 죽었어. 스승님, 이번에 우리 제자 50명이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또 지방에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인의 전술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바탕으로 권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서원이에요. 자, 그러면 서원을 만든 이유는 얘기를 드렸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언제냐? 조광조, 기묘사화가 터졌던 그 중종 때 바로 붕붕이아찌, 주세붕아찌가 건의를 해서 처음으로 서원이 만들어져요. 그 서원 이름이 백운동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백운동 서원은 태계 이왕의 건의를 받아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액 서원이 돼요. 액자를 하사받다. 이거는 왕이 서원에 간판을 써주면은 사액 서원이 돼요. 사액 서원이 되는 순간 혜택이 장난 아닙니다. 노비와 그 다음에 각종 책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땅에서 내야 되는 세금은 다 면제입니다. 면제. 그런 사액 서원이 되면서 이 백운동 서원은 서원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 다 주고 다음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살인파가 건립한 거고 그 다음에 사립교육기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서원에서 그럼 뭘 하냐?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겠죠. 하나는 제사를 지내는 거. 성균관이랑 똑같아요. 대성전, 명릉당. 대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여기도 제사를 똑같이 지냅니다. 이때 제사를 당연히 공자니 맹자에게도 제사를 지내겠지만 성현이 아니고 선현이에요. 선현. 먼저 있었던 뛰어난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경상도 일대에서 예를 들어서 성리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은동진이래요. 그러면 경상도 일대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은동진이 해석하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동진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을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서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뛰어난 또 성리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시기도 하는 거예요. 선년. 당연히 성리학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사림이 결집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붕당의 아지트,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흥성대원군이 이 사림파들이 주도해서 만든 서원, 나중에 600여개에 이르는 서원 중에 딱 엑기스 47개만 남기고 다 철폐를 해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서원 얘기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PPT로 가볼게요. 자, 서원의 시초는 백운동 서원입니다. 붕붕이었지. 주세붕의 건의로 건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때는 성략을 처음 가져왔던, 기억나세요? 고려 말에 안양을 제사를 지냈고요. 그 다음에 이왕의 건의로 최초에 왕으로부터 액자를 하사받는 사액서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백운동에서 서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뭐 토지나 노비, 서적, 또 면세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서원을 기본적으로 만든 사람이 사림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보세요. 연고가 있는 각 지역마다 성리학을 잘하는 사림파의 리더를 모시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입니다. 사림이 결집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고요. 흥성대원군대 정리를 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표적인 9개의 서원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은동신의 수업을 듣고 이만큼 따라왔다는 거는 동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수강생이 많을수록 어떻게? 저의 인지도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한능검 나 합격했어. 오, 대박. 야, 너 누구 강의 들었어? 은동신. 야, 그 득보는 누구니?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눈이 탁 뒤집히면서 은동신 떠오르는 라이징 선이다. 최고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보시면 여기 주세붕이 서원 어쩌고저쩌고 샤랑샤랑꿀랑꿍 서원 얘기고요. 그리고 문제 보시면 이건 소수서원이고요. 문제 하나 볼까요? 가교육기관입니다. 최근에 나왔었네요. 56회니까요. 1번 문제인데 제교재.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건립했고요. 보시면 노비 등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흥성대원군 때 다 정리를 했대요. 주요 배치도고요. 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선년의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1번 향교, 2번 고려시대 교수훈도 지방에 파견했던 향교, 5번 성균관. 정답은 2번이죠. 그리고 향약입니다. 향약. 향약은 향촌사회 약속이에요. 여기는 옆에 조금만 공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향촌사회 약속입니다. 이거도 사림파가 100년 만에 권력을 틀어진 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데요. 향촌사회 약속이에요. 법이 아니라. 약속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사림파가 만든 약속이에요. 향촌사회 약속.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대구에는 대구 향약이, 부산에는 부산 향약이, 각 지역마다 그런 지방에 맞춰서 향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도 컨셉이 뭐예요? 그래, 훈구파야. 니들은 수도 중앙을 먹어라. 우리는 지방을 먹겠다라는 컨셉으로 광조, 조광조 때 처음으로 향약이 보급되고, 이게 또 널리 보급됐던 거는 좀 이따 보겠지만 인물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태계 이왕 선생님과 율곡 이희 선생님이 각각 또 예안 향약, 서원 향약, 해주 향약을 만들면서 더 널리 보급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온 곳에 이제 보급이 됩니다. 요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 거예요. 오늘 배울 거예요. 그리고 향촌의 자치규약.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사림파가 만든 거예요. 법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키고 하는 거예요. 자치규약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실정에 맞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강제로 가입을 해야 돼요. 대구 향약이 있다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그 대구 마을에서 동네 왕따를 당해요. 울며 겨자식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살인파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공동조직, 뭐 미풍, 양속, 개성, 그 다음에 삼강오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덕목 이런 게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효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신이 집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 마을 사람들 같이 도와주고, 또 동신이가 너무나도 열악한 얼굴, 추악한 외모를 지녔기 때문에 장가를 못 가고 있다. 그러면 은동신 장가가기 프로젝트가 마을에서 열리는 거예요. 향약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동신이가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무한 소개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량, 향촌의 자치적 기능, 스스로 돌아갈 수 있죠. 이거에 맞추면은. 그 다음에 사림이 이제 농민들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자기들이 만든 룰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 풍속교화와 향촌 질서 유지.
뭐 그렇다고 심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유교 윤리대로 움직이자라는 거잖아요. 대신에 폐단은 이거도 나중에 붕단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또 향약을 통해서 사림이 지방을 또 장악하기도 하잖아요. 내용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과 향약으로 100년 만에 권력을 틀어진 게 바로 사림파다라는 거. 자, 향약입니다. 여기 보면 향약 관련된 사료고요. 그리고 성리학의 발달이에요. 자, 조선은 성리학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심화 발전이 됐던 시기가 16세기부터요. 어떻게 보면 선구자였던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진짜 발달하게 됐던 이유는 성리학의 두 대가 이황과 이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화폐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최근에 낸 책 화폐의 한국사 거기에 이 두 분을 본격적으로 다룬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갈 건데 시험에는 태기 이황과 율곡 이이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태기 이황 선생님이 나오면 당연히 율곡 이이 선생님이 오답으로 들어갈 거고요. 율곡 이이 선생님이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오면 당연히 태기 이황 선생님이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두 분은 또 다른 성리학자 문제가 나오거나 실학자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으셔야 되는 거고, 자, 판서로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성리학의 이야기를 한번 대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건데요. 성리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쉽게 설명하면 동진이의 마음씨.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이 보여요? 보일 리가 없죠. 뭘 보입니까? 그런 거. 기는 뭐냐면 그릇기. 밖으로 갈 때 그 그릇기. 껍데기. 눈에 보이는 거. 좀 쉽게 설명하면 제도, 법.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로 이와 기로 구성된 것들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황 선생님이 계시고요. 태계 이황, 그 다음에 율곡 이이 선생님이 계신데 당연히 이 두 분은 차이점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를 강조하냐 기를 강조하냐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를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태계 이황은 이고, 그 다음에 율곡 이이 선생님은 기를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냐? 자,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율곡 이이의 후손이 있거나 태계 이황의 후손이 있다. 그러면 일단 저를 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강의를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조심스레 듭니다. 일단 태계 이황 선생님은 연애를 글로 배우신 분이에요. 비하가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태계 이황 선생님은 연애를 글로 배우셨어요. 반대로 율곡 이이 선생님은 연애를 글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태계 이황 선생님은 실제로 관직에 나가세요. 관직에 나가긴 하지만 제대로 관직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바로 사직서를 내고 낙향을 해요. 고향으로. 고향인 어딘? 안동으로 낙향을 해서 제자를 양성하는 데 심려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리학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는 제대로 적용시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관념적 도덕 세계를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제대로 현실 정치에 자기 자신의 성리학을 적용을 안 시켜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황 선생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안동이에요. 안동. 경상도의 안동. 그러면 경상도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싹 다 누가 얘기를 하는 성리학을 공부할까요? 이황이 얘기하는 성리학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경상도 일대를 또 영남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남 지역에 있는 유생들은 싹 다 이황이 얘기를 하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남 지역에 영남학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상도랑 일본이 또 붙어 있잖아요. 이황의 성리학이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일본의 성리학이 발달하는데 또 기여를 했던 게 태계 이황 선생님의 이론과 또 그의 뭐 사상,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대승이라는 인물과 유명한 로맨스를 펼칩니다. 바로 4단 7정 논쟁인데요. 이거를 이황 문제가 나올 때 많이 던져놔요. 4단 7정 논쟁. 정말 고차원적인 철학 논쟁입니다. 또 대박인 거는 이황의 품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황 선생님은 비록 관직에서는 맨날 사직서를 내고 물러나지만 명망으로는 이미 넘버원이고요. 당시 때 조선에서. 그리고 또 계속 왕이 불러요. 끊임없이 고위관직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기대승은 이제 갓 관직에 나온 파릇파릇한 젊은이에요. 이 젊은이가 태계 이황이 주장했던 이론에 태클을 다이렉트로 겁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게 4단 7정 논쟁인데 이게 어떤 논쟁이냐면 4단이 뭐냐면요. 인간의 제일 갖춰야 되는 품성 4가지. 인, 이, 예, 지. 인이 예지고요. 그 다음에 7정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뭐 욕망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희노애락 얘기하죠. 희노애락, 애오, 욕 이런 7가지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단 7정은 뭐냐면 논쟁이 뭐냐면 이거의 감정들, 도덕적인 품성 이거를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있고 이걸 어떻게 볼 거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논쟁이에요. 이거를 무려 8년 동안 치릅니다. 그러면서 태계이왕이 자신이 그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기대승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뭐 누가 이겼니 이거보다는 이걸 바탕으로 또 당시의 성리학자들이 이 논쟁에 다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성리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는데 또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 그게 기대승과의 4단 7정 논쟁이고 태계 이황 선생님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최근에 정답이 되거나 제시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태계 이황 선생님이 쓴 책이 있어요. 성학십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리학의 내용의 엑기스 10가지를 그림도, 그림으로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 쉬우니까 읽을 줄 알았던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이 선생님의 책과 비교를 할게요. 그 다음에 주자서존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성리학자들의 필독서, 입문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집대성했던 게 주자잖아요. 이 주자가 말한 성리학을 조선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황 선생님이 이거를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쉽게 요약을 한 거예요.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게 주자서존료입니다. 요약한 책.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좀 더 쉽게 성리학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된 거죠.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안동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예안이라고 불렸어요. 여기지, 여기. 그래서 이황 선생님이 이 예안에서 향촌사회의 약속인 향약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예안 향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황 선생님과는 다르게 연애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관직이랑 관직은 다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고위관직을 다 해요. 그 말인지 뭐냐? 본인이 현실 정치에 자신의 성략을 다 적용을 시켜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있다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을 강조해요. 그래서 항상 이 선생님은 제도를 고쳐야 된다. 제도 개혁 이런 걸 주장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특산품 거두는 게 폐단이 많으니까 특산품 대신에 쌀로 세금을 거두자라는 수미법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제도를 뜯어 고치자. 눈에 보이는 거를. 안 보이는 거 있다는 걸 강조하지 말고. 그리고 율곡 이희 선생님은 어디에 거주를 했을까요? 본가가 이 파주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또 고위관직이 생겨 서울 근처에 계속 거주를 했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일대는 율곡 이희가 얘기하는 성리학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곡 이희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바로 이 수도권 일대를 또 기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호학파라고 부릅니다. 기호학파가 또 형성되는데 큰 기여를 해요. 그리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황 선생님이 안동에 예안향약을 만들었다면 향약을 또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향약 이름이 또 뭐냐? 서원 그리고 해주향약입니다. 서원향약 같은 경우는 청주예요, 청주. 본인이 청주에서 지방간을 했을 때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거고, 해주향약은 저기 북쪽 한경도 지역입니다. 거기에 또 향약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또 이이고요. 자, 이 선생님 또 쓰신 책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성학집요입니다. 성리학의 내용을 집중 요약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학십도랑 비교한다 그랬었죠. 보세요. 여기서 둘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태기 이황 선생님은 성학십도, 성리학의 내용 엑기스 10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너무 쉽고 편하니까 왕이 알아서 혼자 볼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율곡 이희 선생님 알아요.
아무리 쉬워도 왕을 공부하는 거 싫어한다. 안 본다. 내가 왕을 몇 명을 봤는데. 이 선생님은 달라요. 성리학의 내용을 집중 요약해서 그냥 책으로 덜렁 주는 게 아니라 이 집중 요약한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신하가 임금을 직접 가르쳐야 된다는 게 바로 성학지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호문답이라는 책도 써요. 동호문답이 뭐냐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하는 거예요.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왕도 정치, 왕이 갖춰야 되는 정치는 무엇인가 이거를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성리학 책을 또 쓰세요. 경몽요결. 무지몽매한 어린애들을 깨우치기 위한 성리학 책을 씁니다. 그래서 율곡이의 내용 또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율곡이의 내용 업적을 몇 개 던져놓고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또는 오답으로 이제 이황 선생님 들어갈 거고요. 또 이황 선생님 문제가 나오면은 이황의 업적 주고 오답으로 율곡이 선생님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 볼게요. 자, 태계 이황 선생님 이 도덕적인 세계, 그 다음에 동방의 주자라고 불리게 됐었고 예양행략을 보급했고 기대승가 4단 7정 논쟁, 그 다음에 명랑합파를 형성했고 일본 성리학 영향을 끼쳤고 성학 10도, 그 다음에 주자 서전료, 그리고 뭐 거의 별표를 다 쳐버렸네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요게 성학 10도고요.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그리고 문제 볼까요? 예안에서 태어났고 문과 급제, 성균관 대사성이 임명되기도 합니다. 금방 사직서를 던지고 내려와요. 그 다음에 도산서당이 있는데 도산서당이 그거잖아요. 태계 이황 선생님이 제자를 양성하게 만든 거고 우리가 아는 건 도산서원이죠. 근데 도산서원은 이황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후에 서당이 이제 서원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도산서당이 맞습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님을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성학 10도도 나왔잖아요. 성학 10도. 그러면 1번 기대승가 4단 7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끝났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5번만 배웠네요. 조의지문. 이거는 첫 번째 사화, 모사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율곡이 선생님입니다. 현실적이에요. 기, 보세요. 현실 세계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고치려고 하고 수미법 주장했었고요. 서원향약, 해주향약을 보급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 기호학파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리학의 내용을 집중 요약한 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하는 신하가 왕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동호문답, 그리고 경몽요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태계 이황 선생님과 율곡이 선생님이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네, 만나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다루기는 시간이 너무 없고요. 이거는 제가 나온 책 신간 화폐한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서 한번 빌려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파주에 율곡이 선생님을 모신 자운서원이에요. 자운서원. 그리고 이제 문제 볼게요. 밑줄 인물, 해주향약, 그 다음에 동호문답, 경몽요결. 끝났죠. 율곡이 선생님을 찾으면은 쭉쭉쭉쭉 내려가면 성학지묘를 군주가 갖추되는, 왕이 갖추되는 도, 왕도 정치를 담은 성학지묘를 집필하였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찬 선비 조식인데 이거는 제가 본문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책 교재 지금 날개 쪽에 있죠. 예전에 조식을 가지고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남명조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성리학자인데 남명조식인데요. 재밌는 게 이분은 의를 강조를 하세요. 경이라 그래서 의를, 의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이 경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임진왜란이 쳤을 때 전부 다 의병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 대표적으로 전인홍, 특히 곽재우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죠. 홍위 장군으로. 곽재우 장군이 바로 이 조식의 제자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선의 신분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말이 이렇게 막 길게 있는데 그냥 말로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따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서. 조선 내 신분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제상으로는 양천제예요. 양인 천민으로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시면 양민과 이렇게 천민으로 둘로만 나누는 거예요. 법으로는. 그러니까 양반과 농민이 같이 묶인 거예요. 양반이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쟤랑 같이 묶일 수가 있냐. 그래서 법으로는 양천제지만 실제로 운영된 거는 반상제입니다. 양반, 상민으로 쪼개질 거예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상민에는 농부들. 그 다음에 산업공상. 다 들어갈게요. 아이씨. 네. 자, 이제 조선의 신분제도인데요. 일단 여기 있는 표, 요 내용들은 뭐 엄청 길게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말로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법으로는, 법제적으로는 신분제도를 구분할 때 반상제라고, 양천제, 다시 할게요. 자, 조선의 신분제도입니다. 여기는 출제율이 없어요. 여기는, 다시 할게요. 조선의 신분제도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시험에 이걸 막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말로 하고 넘어갈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신분제도는 법으로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예요. 양민, 천민으로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양반이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종농민이랑 같은 그룹으로 묶일 수가 있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지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운영됐던 거는 반상제입니다. 양반과 농민 상인으로 포함되는 상민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양반이 있고 중간계층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인데 특히 중인계층에서 서얼이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될 거고요. 농민 부분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한번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양반입니다. 양반. 양반 바빠요. 양반도 되어줘야죠. 양반은 이걸 쓸까요? 빰빠라밤 빰빠라밤 양반. 잘 먹고 잘 살았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군대 가는 세금 면제였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간계층 중인. 고려와 차이점은 고려는 중류층이라면 여기는 중인이죠. 보통은 기술관을 얘기를 해요. 보통은. 기술관에는 뭐가 있나요? 잡가로 선발됐던 의사, 의관, 역관, 통역관, 상관 계산하는 애들, 율관 법 다루는 애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간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서얼입니다. 서얼. 서얼은 서자와 얼자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가장 대표적인 얼자가 누구냐? 서얼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 길동이야지. 홍길동. 홍길동은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서얼이기 때문에. 서얼이 뭐길래?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농민인 경우,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천민인 경우는 서얼. 그래서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얘들까지 양반으로 인정해버리면 양반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얘들에게는 혜택을 안 줘요. 어떤 혜택? 일단 문과 응시가 불가능하고요. 무과나 잡과를 통해서만 관직이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뒀다. 그래서 서얼 얘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서얼, 서자와 얼자가 합쳐진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정조가요. 이 서얼을 가장 핫했던 정치기구, 자기가 만든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을 해요. 예전엔 똑같아요. 신문왕이 육두품을 땡겨와서 진골귀족을 견제한 것처럼 나의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그러면 서얼 문제가 정답이 제일 잘 되는 게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유득공, 박제가 같은 인물들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민이에요. 상민. 상민 같은 경우는 농민, 상인,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를 보통 가리키죠. 그리고 고려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고려 시대 때는 농민을 화이트, 아무것도 모르는 하얀 남자라 그래서 백정이라고 불렀죠. 근데 조선 시대 때는 백정이 이제는 소말대지를 잡는 천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농민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때 상민계층이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농민, 수공업자, 상인 어쩌고 샤랑샤랑 꿀랑꿍 했을 때 다음 계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건장한 농민이라면 뭘 해야 돼요? 국가의 농사진 일부분을 갖다 바치는 조세, 그 다음에 특산품을 갖다 바치는 공납, 그 다음에 국가, 군대 또는 공사에 동원될 의무 후화 역을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농민 문제가 나올 정답 제일 잘 되는 게 이거죠.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였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양역천은요, 여러분들 시험에 얘들을 가지고 단독으로 내진 않지만 오답 선지로 정말 많이 활용을 해요. 우리 예전에 향부곡소민 기억나세요? 신분상으로는 일반 농민과 똑같은데 하는 일이 더 빡셌던, 세금 부담이 더 컸던, 그래서 맨날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신양역천인이라고 있었어요. 보세요.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에요. 근데 하는 일은 대빵대빵 천한 애들이 바로 신양역천입니다. 한마디로 하는 일이 직업이 빡센 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 옛날에 고등부 강의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니들이 연애를 할 거다. 대학생이 되면 연애를 하게 될 거야. 은쌤도 이런 힘든 얼굴이 지녔지만 연애를 했다. 근데 연애를 하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라고 제가 몇 개 조언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여름, 뜨거운 여름에 되면 항상 가는 필수 데이트 코스가 있죠. 오리배 타는 거. 저는 비추입니다.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다들 가본 사람도 알 거예요. 오리배는 재밌긴 해요. 시원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여친과 오리배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 자기 너무 재밌다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둘이 같이 페달 돌리고 있어요. 근데 한 5분 10분이 지나면 나의 사랑하는 여친이 페달을 돌리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페달은 나의 몫이에요.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꼭 그 오리배를 타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건강한 오리배가 있어요. 정말 체력이 좋은 남자가 빛의 속도로 막 오리배를 타고 막 다녀요. 그건 혼자 무슨 부스터를 쓰는 것 같습니다. 가속도가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본 나의 사랑스러운 여친이 뭐라고 할까요? 오빠 저 오리배는 빠른데 우리 오리배는 왜 이래? 그렇습니다. 남자의 또 어떻게 자존심에 또 불을 붓기 시작을 한 거죠. 기름을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오버페이스를 하죠. 오리배가 보통 아마 지금은 모르겠네요. 뭐 1시간 정도 탈 거예요 아마.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타면 문제가 뭐냐면 그 오버페이스를 하면 멀리 가버렸는데 돌아올 체력이 없습니다. 돌아오지를 못하죠. 그럼 어떡하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리배에 항상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하면은 주인이요. 고속 요트를 타고 보트를 타고 오리배를 걸어서 데리고 나와줘요. 그 끌려가는 모습이 또 그렇게 또 웃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다 주변에 막 까까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오리배 안 타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런 것처럼 하는 일이 빡센 거, 식량역천. 당시 조선시대 때 노 접는 거 얼마나 빡셀까요? 그 다음에 봉수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봉화대. 아침마다 산 타야 되잖아요. 연기 피우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퇴근할 때 산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식량역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는 양인이나 천민역을 담당한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핵심은 뭐냐? 얘들이 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 상민과 똑같은 계층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민. 천민은 역시 90%가 노비예요. 거기에 소말대지 잡는 백정, 광대, 무당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노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선지로, 오답 선지로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장례원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해요. 조선은 노비를요. 그리고 노비 소송 문제가 벌어져도 장례원이 이제 관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비는 고려시대 때 봤지만 사고 파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당시 때 노비 가격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선으로 계산을 해요. 차 한 대 가격입니다. 노비 한 명 가격이요. 그랬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일천, 즉천. 한 명이 노비면은 자식은 무조건 노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노비, 사노비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고려시대 때. 국가 소속의 노비. 선생님의 주인이 국가다. 그러면은 저는 공노비고. 나의 주인이 개인이다. 그럼 저는 사노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노비에서 관청에 사는 노비. 개인 노비지만 개인 그 주인 집에 같이 사는 노비. 있는 반면에 공노비지만 관청 밖에 사는 노비. 내가 주인이 따로 있지만 개인 사노비지만 그 주인 밖에 집에 사는 노비. 이런 노비를 외고 노비라고 한다고 했었죠. 바깥에 사는 노비. 그래서 이런 노비는 재산과 토지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네. 했던 거 복습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허생전에 나오는 변부자가 통역관이래요. 통역관. 통역관은 중간계층 중인이죠. 그리고 역관들. 그 다음에 의관, 의사, 천문관, 율관 전부 다 중인계층입니다. 그리고 병승업은 사역원 소속으로 일본어 역관으로 큰 부자가 된 인물이래요. 사역원이 통역관을 기르는 교육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정답을 찾으면 중인계층을 찾으면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로는 이게 정답을 찾을 수가 없긴 해요. 왜냐면은 정답이 5번인데 우리가 조선 후기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중인계층이 조선 후기 때 되면은 신분 상승 운동을 막 펼쳐요. 그러면서 또 여유가 생긴 중인계층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 즐겼던 문화를 자기들도 즐기려고 해요. 특히 양반들이 시를 쓰고 시조를 쓰고 막 술 먹고 했던 그거를 따라해서 자기들도 시사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위양문학 활동을 했다라는 거. 이건 정답이 5번인데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봤죠.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가 관리를 했다? 이거 노비고요. 원칙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왜 응시를 못해요? 응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 상속 증여, 사고 팔고 증여 물려주는 거 이거는 노비죠, 노비. 그 다음에 신공을 바쳤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약하게 하긴 했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고려시대 때 설명을 다 했었잖아요. 외고 노비입니다. 노비는 크게 집의 주인과 같이 사는 노비. 또 관청 내에서 같이 사는 노비가 있다면 관청에서 벗어나서 따로 살고 집주인,
원래 나의 주인과 벗어나서 따로 사는 노비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노비를 바깥에 사는 노비라고 해서 외거 노비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외거 노비는 밖에 따로 산다는 거는 내가 내 재산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고 자기 집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밖에 살다 보니까 문제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국가 노비인데 내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개인의 노비인데 그 개인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신공을 갖다 바칩니다. 내 몸신, 내 몸에 해당되는 가치를 해당되는 거를. 근데 지금 관청에 갖다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공노비죠, 공노비. 공노비인데 관청에 살지 않은 노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제 조선 초기의 가족제도인데 이거는 따로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고려시대 때 강력했던 여성의 지위를 받잖아요. 그 여성의 지위가 조선 초기까지는 이렇게 이어져요.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이 자리 잡혔던 조선 중기,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선 초기까지는 똑같아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사회제도인데, 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의창 기억나시죠? 고구려의 진대법, 고국천왕의 그게 태조 왕건 때 검은색 창고 흑창, 그리고 고려 성종 때 의료원 창고 의창, 조선도 똑같이 의창이에요. 농사가 망하면 국가가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쌀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상평창, 이것도 고려시대 때 있었죠. 상업의 평형을 이루는 창고, 백성들을 위해서. 농사가 망했다, 쌀값 폭등, 국가가 가진 쌀을 시장에 갖다 풉니다. 쌀값이 떨어지겠죠. 올해 개풍년, 쌀값이 똥값, 또 농민들이 힘들어져요. 그때 국가가 시장에 풀린 쌀을 사드립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사창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창고를 운영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양반들이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농민들이 또 쌀이 없거나 힘들 때, 뭐 흉년이 들었을 때 동네 양반들이 쌀을 빌려주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의료시설로 가시게 되면 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서울 동쪽과 서쪽의 환자를 대비했던 동서대비원, 이게 다 조선이다라는 거고, 가난한 환자들에게 뭐 약재를 판매하고 치료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 재생원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재생시킨다. 물론 그 바깥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지방 사람들의 구호와 치료에 앞장섰고요. 동서 활인서 같은 경우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 활인서입니다. 유랑자를 수용하고 옷과 음식 제공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있군요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그 사회복지제도,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되지 조선 초기를 가지고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제도,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 사실은 기본으로 경국대전과 옛날에 명나라, 중국의 명나라의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해요. 그리고 뭐 형법이고 주장했고요. 사법기관, 사헌부, 의금부만 기억할까요? 바로 사헌부는 3사 중에 하나였고, 언론기육, 그 언론 기능을 담당했던, 의금부는 왕 직속의 사법기구, 다 했던 거 반복이죠. 그 다음에 관찰사와 지방 사또 수령이 사법권 행사했었고, 그 다음에 기타로는 신문고 기억나세요? 신문고 만들었던 왕이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 때 신문고, 억울하면 북을 치시오, 이런 걸 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거. 뭐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내용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